외적 타당도를 살펴보면 실험의 대상을 대표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험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연구 대상자가 달라져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외적 타당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표본의 대표성이라는 게 있고, 또 실험조사에 대한 반응성, 또 플라세보, 위약 효과, 이제 우리가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표본의 대표성은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전체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 대상자들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수록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플라세보 효과가 낮을수록 외적 타당도는 높습니다. 두 번째, 실험 조사에 대한 반응성은 조사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서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자가 이제 예상한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조사 대상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반동 효과 또는 호손 효과라고 하는데요. 실험 조사에 대한 반응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기대나 의도하는 바가 조사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플라세보에 대한 효과는 조사 반응성의 한 유형으로 조사 대상자들에게 실험 처치나 개입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실험 처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믿음으로 인해서 실험 처치를 받은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이거 우리 플라시보 효과, 이제 플라세보 효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약을 진짜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진짜 약을 먹은 것처럼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심리적인 효과인 거죠. 그래서 플라세보 효과가 개입되는 경우 외적 타당도는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내적 타당도가 높아지면 외적 타당도는 낮아지고요. 외적 타당도에 신경을 쓰고 주의하다 보면 내적 타당도가 낮아지기 쉽습니다. 즉,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해서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단, 내적 타당도와 함께 외적 타당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정리해보면 내적 타당도는 실험에 의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가, 그리고 독립변인에 의해 실험의 결과를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외적 타당도는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다른 대상이나 다른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현재의 실험 조건에서 얻은 결과를 그와 다른 조건의 대상이나 상황에 일반화 가능한 정도를 말합니다. 실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조사 연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에 대한 조사 연구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태도, 감정, 또 지각, 행동, 또 사회 인과학적 특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조사 연구에서 질문 방법과 연구 대상 선정 방법은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조사 연구 시 유의점으로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질문지라든지 면접지를 제작해야 하고요. 연구에 적합한 대상을 표집해야 하고, 또 사전 연구를 실시해야 하고, 사용된 질문지나 면접지의 회수율이 높아야 합니다. 또한 연구 목적에 적합한 통계적 연구 방법을 검토하여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응답률이 적은 경우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고, 면접자의 편향성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이제 질문지법이라든지 평정 척도, 면접법 등이 조사 연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조사 연구에 대한 개념과 정의, 발전 과정들에 대한 부분, 또 절차, 조사 연구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조사 연구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문제점, 또 조사 연구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표집, 질문지법, 평정척도, 면접이라는 단어, 면접법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올 것입니다. 조사 연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조사 연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태도, 감정, 지각, 행동, 사회 인과학적 특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조사 연구 방법은 질문지나 전화 면접, 인터넷 설문 등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본 친숙한 방법들인데요. 부모들의 보육 서비스 만족도, 취업 부모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정도, 우리 반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조사하는 것, 문제 상황 그림카드를 통한 대처 능력 조사 등이 조사 연구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조사 연구의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조사 연구는 경험 과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의 하나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고대 이집트에서 인구조사와 농산물의 수확량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20세기경의 사회학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해석함으로써 조사 연구 방법을 발전시켰는데, 최근에는 여론조사 등을 위해서 조사 연구를 자주 사용하고 있죠. 지난주에 있었던 대선도 개표 전에 사전 조사 연구, 출구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 이 연구 방법입니다. 조사 연구에서 자료 수집 시에 전적으로 연구 대상의 응답에만 의존하므로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못했거나 전집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연구에서는 질문 방법과 연구 대상 선정 과정이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성공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가 연구 문제를 확인하고 조사 설계를 수립하고 표집 방법을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순서의 절차인데요. 일반적인 절차의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제일 먼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연구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인식하고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할 영역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정해지는데 무엇보다도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연구 목적, 연구 문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를 사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사 설계에 대한 수립은 연구 문제에 따라서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표집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고 필요한 설문지나 면접지를 개발하고 조사 일정을 확정하여서 필요에 따라서 조사자와 면접자의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집 방법의 선정은 모집단을 확인하는 것이 조사 연구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단을 규정하고 표집을 위한 대상자의 목록을 확보할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모집단의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표집을 수행하기 전에 표집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집법이 이제 비확률 표집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조사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비확률 표집법을 사용하고 이 방법의 장점은 특정한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조사 대상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집단에서 얻은 연구 결과가 다른 집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 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일반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때 그 자체를 하나의 연구 가설로 삼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확률 표집으로는 편의 표집과 할당 표집 등이 있습니다. 편의 표집은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동의 어머니가 대상인 경우는 가까운 동네 아파트 놀이터에 표집하는 것이고요. 할당 표집은 모집단을 이루는 하위 표집 집단의 구성 비율에 맞춰 표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7살 자녀 치혼모, 또 전업주부 이런 부분으로 표집을 해야 한다면 비율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 표집법을 살펴보면 단순 무선 표집이라는 게 있고요. 층화 무선 표집이라는 게 있고 군집 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무선 표집, 말 그대로 심플, 특별한 의식적인 조작 없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모집단에서 개개 요소 모두 동등한 독립된 기회를 가진 절차에 따라 표본의 구성원으로 선택하는 표집법으로 각 표본들의 요소는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조건으로는 첫째, 모집단의 사례가 충분히 커야 하고요. 둘째, 표집을 하는 동안에 모집단의 자체에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수표 사용이라든지 제곱뽑기 등이 해당이 되고요. 장점으로는 모집단에 대해 최소한 정보만 알고 있어도 되고요. 자료 분석이나 오차 계산이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연구자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활용되지 않으며 같은 표본 크기일 때 유충 표집보다 큰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층화 무선 표집은 전집이 특정 하위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전집 내의 하위 집단의 구성 비율에 맞추어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표본과 모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점은 표본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표본의 모집단의 동질성 확보로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우선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육 정책에 대한 유치원 부모 100명에 대해 태도, 조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층을 나누어서 비율에 맞게 무선을 표집할 수 있는 층화 무선 표집이 있는데요. 우리는 교재 73페이지에 부모 소득을 상위 30명으로 잡고 중을 50명, 하를 20명으로 해서 층화 무선 표집을 이제
정책의 부모의 태도 조사에 대한 부모 소득을 층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연령대, 소득 수준, 맞벌이 여부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군집 표집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집단을 표집 단위로 하여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표집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자연적 또는 행정적인 집단이며 전집을 집단 단위로 나누고 몇 개의 집단을 부선으로 선정하여 그 집단 구성원 모두를 표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장점으로 군집 속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조사 과정이 간편하며 노력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단점으로는 단순 무선보다는 오차가 크며 표집 오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보완점으로는 단순 무선 표집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조사에 대한 실시를 할 때 실제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통해서 조사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한 뒤에 대규모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조사 실시는 조사 연구의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응답자에 대한 적절한 독촉, 적절한 보상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료 입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재 75페이지 설문지 코딩에 대한 예로 기아의 성별, 기아의 학력, 거주 지역, 연령 이런 이제 설문지 코딩의 예가 76페이지까지 안내가 되어 있고 자료 분석에 대한 부분도 연구 문제에 따라서 자료를 통계 분석하는 과정 또 조사 연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 분석이고 기술 통계에서는 질문지에 이제 문항별로 응답자들이 응답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여서 시각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그래프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개 이상의 집단 간 응답 빈도를 비교했을 때 교차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료 분석이 끝난 경우에 이제 결과를 정리하여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보고서에서 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의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방법 등을 요약 정리하여서 모두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연구는 이면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여 정보의 깊이보다는 범위에 강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연구할 때 유의점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면 조사 연구에서 유의점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그 도구를 만드는 거가 참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 놓으신 도구를 활용하는 게 훨씬 그 결과치가 빨리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타당하지 못한 신뢰할 수 없는 질문지는 면접지를 사용하면 연구 결과 역시 타당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교재는 설명하고 있고요. 2번째 연구에 적합한 대상을 표집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사 연구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서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또 연구 대상을 표집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표집의 대표성을 상실하면 연구 결과를 일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거나 미리 제거하여서 실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연구를 실시합니다.
사용된 질문지라든지 면접지의 회수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조사 연구를 할 때 설문지를 뭐 10개 했다 이런 연구는 없습니다. 보통 200부, 300부 이제 좀 분야에 따라 틀린데 제가 아는 박사님은 500부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회수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사할 때 시간적인 소요가 발생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지불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 페이퍼에다가 볼펜이라든지 뭐 좀 비싼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 표지에다가 붙여서 이제 좀 저렴하게는 뭐 비타민C라도 붙여놓거나 뭐 이런 볼펜이라도 붙여놓거나 이러는데, 그래서 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문이나 면접지의 회수율이 낮은 경우, 연구의 목적이 적합하지 않거나 연구 대상 수준에 맞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그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조사 연구에 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약간의 비용 지출은 필요하다라는 게 국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회수율에 따른 연구 결과가 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연구 목적에 적합한 통계적 연구 방법을 검토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집단 비교 분석, 이거는 차이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관 분석, 효과적인 분석,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에 따라서 좀 적합한 통계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타당한 분석 결과가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응답률인데요. 조사 연구에서 응답률은 실제로 조사에 대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했는데 500부의 응답지가 회수되었다면 응답률은 50%가 되겠죠. 그래서 응답률이 낮을수록 그러한 표본 편향이 연구 결과를 왜곡하고 결국은 결과를 모집단 전체 일반화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응답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면접자의 편향. 그래서 면접자가 여러 명일 경우 면접자 간의 외모, 연령, 성별 이렇게 다르므로 어떤 면접자와 면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자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면접자가 기대하는 응답을 해석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때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접자의 어떤 특성이 응답자의 특정한 응답에 대해 미묘하게 수용적이거나 거부하는 반응으로 보여서 응답을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자의 선발을 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철저해야 하는 부분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조금 덧붙이면, 저도 이제 실험 처치를 했지만 그 실험 처치를 하다 보면 그 조금 뭔가 조사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의견들. 그래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면접지를 좀 활용을 했는데, 그 면접 질문들도 이제 여러 시간 동안 한 2달이 걸렸나? 2달 동안 그 면접지를 만들고 그걸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되게 돈 많이 들었어요. 원장님들을 만나서 조사 연구를 하는데, 그 이제 저는 기존에 아는 지인들을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저하고 친분으로 인해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답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확률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면접자를 이제 구해서 그 면접자를 훈련을 시켰죠.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시킨 면접자가 제가 아는 원장님들 20명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민간, 직장 어린이집,
또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그 면접자의 편향이 없도록 면접자를 선발하고 훈련해서 하루 일당 30만 원씩 해가지고 그 면접자를 또 원장님들 나오시라 해서 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밥 사드리고 커피 사드리면서 해서 되게 돈이 많이 들었던 연구였어요. 박사 논문이. 그래서 반응에 대한 유형은 개인적인 편향을 응답하는 반응 유형은 아동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것인데 같은 응답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려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질문지나 전화 면접을 사용하는 것이 면대면 면접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 추후에 알려줄 것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약속하는 것도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장점과 문제점 이런 부분으로 3차 시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